다음은 2장입니다. 2장은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1장에서는 투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면요. 2장에서는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의 투자 전략. 돈을 버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시간을 투입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시간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업무 강도가 낮든 반대로 높든 우리 직장인은요. 결국 시간과 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기도 하죠. 어쩌다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 순간부터 교환할 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동해야 돼요.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으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버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을 쓰는 방식을 변화해야 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중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예 비용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 그 생산성이 있어서 그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것이기에 생산자산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이나 주식은요, 생필품이나 사치품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신기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산의 일종이죠. 사용함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요, 소비적이기에 소비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참고로 2019년 대한민국 저금리 환경에서는 은행의 예금 통장에 있는 잠든 돈 역시 소비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림 하나를 볼게요. 이걸 돈을 소비자산에 쓰는 사람, 소비자산에 쓰는 사람. 여기는 돈을 생산자산에 쓰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치와 가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자산은 감가상각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소비자산과 정확한 대척점에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A와 B의 자산 격차는 점점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얘는 망하고 얘는 점점 올라가죠. 앞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돈을 버는 방식은요, 시간과 무관하게 버는 방식,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돈을 쓰는 방식에는요, 생산자산을 구입하고 소비자산을 구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럼 보면은 1번부터 볼까요?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벌고 생산자산을 구입하는 건 자산가와 부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벌고요, 생산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직장인 투자자 아니면 자영업 투자자죠. 반면에 이제 시간과 무관하게 벌지만 소비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호화로운 생활하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근데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데도 소비자산을 구입한다? 그럼 이제 재테크나 투자에 무관심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는 이 4번에 있다고 치면요. 일단은 3번에 갔다가 결국엔 1번으로 가는 어떤 이런 길을 걸어야 돼요. 1번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직장에 다니면서 모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그 돈을 소비자산이 아니라 생산자산을 사는데 써야 됩니다. 그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벌고요. 그리고 생산자산을 구입하는 자산가와 부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져 버린 직장인의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버느냐보다는 어디에 쓰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4번 포지션에서 3번 포지션으로 가는 게 1단계의 목표죠. 돈을 쓰면서 결국 돈을 버는 법. 직장인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옷이나 차, 그 외 생필품, 사치품, 소비자산을 사는데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필요한 것에 아껴 사용하고 남는 돈은 통장에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필요한 것을 사고요, 남은 돈으로 향후 가치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생산자산을 사는데 쓰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 쓸 당시에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이 3번, 이거 여기죠. 생산자산을 사는 이 3번의 돈을 쓰면서 과거라면 꿈도 못 꾸지 못할 소득을 얻었습니다. 아래 한 가지 방법이에요. 돈을 쓰는 대상을 내가 산 것보다 절대 비싸게 되팔 수 없는 것, 즉 소비자산이죠. 이걸 사들이는 것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것, 즉 생산자산이죠. 이걸로 바꾼 거예요. 결국에 직장인은요, 비근로소득을 창출해야 돼요. 아래 6단계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직장인의 비근로소득 창출 6단계. 1단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시간과 근로소득을 교환하는 거죠. 2단계는요. 소비 자산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한다. 절약을 말해요. 3단계는요. 남은 돈을 모은다. 이건 자본화를 뜻하고요. 4단계는요. 모은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산다. 이건 투자죠. 투자.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5단계는요. 위에 1에서 4단계를 반복하면서 규모를 키워서 자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돌리다 보면 생산 자산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 생산 자산도 일을 해서 돈을 더 갖다 주고요. 그러면 6단계는 이제 시스템으로부터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는 거죠. 바로 비근로 소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흐름으로요, 저자가 부동산을 통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즉 비근로 소득 창출을 했던 구체적인 순서입니다. 결국에 시간을 투자해서 소득을 만들고요, 그 중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모아서 자본화한 후에 그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를 깨닫고 투자라는 수단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필요한 것은요, 그저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찾는 능력을 익히고요, 동시에 투자 횟수를 늘려서 자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꾸준함입니다. 자, 그럼 저자가 왜 부동산을 선택했을까요? 예적금과 보험은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어렵죠. 주식과 펀드는요, 일단 펀드부터요. 펀드는 운용 보수가 있어서 이것저것 떼고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잃고 시작하는 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죠. 주식 투자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자가 부동산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정보 대칭과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정보 대칭이란 거래에 참여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거의 대등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보통 주식은 정보를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식을 사는 사람이 그 기업에 관련된 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공부를 한 주식 운영사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거죠. 주식은. 반면에 이제 부동산은 매도자, 매수자 1대1의 거래니까 거의 대등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나 전세금을 합쳐서요, 본인의 돈보다 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게 지렛대를 의미하는 레버리지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죠. 정리해 볼게요. 아래와 같이요. 생산자산의 종류별 장단점. 예적금은요, 원금 보존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험은요, 원금 보존되고 보존 위험이 보장되지만 장기적으로 현금 유출이 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리고 판매 수당 등 높은 사업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요. 펀드는요, 전문가가 운영해 주므로 편하지만 수익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요. 운용 보수 등 높은 사업비를 부담하고요, 갖고 있는 사람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죠. 주식은요, 투자자 판단에 따른 직접 투자가 가능하고 높은 수익, 기대 수익,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큰 장점이죠. 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무이자 레버리지가 불가합니다. 부동산은요, 투자자 판단에 따라 직접 투자 가능하고요, 높은 기대 수익, 그리고 소액 투자 가능. 이거는 소액 투자 가능이라고 쓴 거는 주식만큼의 소액은 아니겠죠. 그리고 무이자 레버리지 활용 가능. 단점은 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존재해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니까. 그리고 낮은 황금성, 잘 팔리기가 힘들죠, 주식보다는. 저자가요,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생산자를 마련을 위해 투자 대상으로 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요, 레버리지였다고 해요. 레버리지 사용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제 돈 3억 원으로 3천만 원의 수익을 오면 수익률이 10%예요. 근데 내 돈 5천만 원에 이제 빌리는 돈,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받아서 2억 5천을 마련해서 남의 돈으로 이제 수익을 3천만 원 내면은 내 투자금은 5천만 원이잖아요. 수익률이 60%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 눈덩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눈덩이가 크면 클수록 한 번만 굴려도 더 많은 눈이 달라붙어서 쉽게 더 큰 눈덩이가 된다는 의미죠. 운용하는 자산의 크기가 클수록 기대 수익금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각각의 투자 수단, 즉 본인이 사게 될 생산 자산의 특징을 공부해서요, 그 특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산 자산이 맞는지 좀
공부를 해야 되죠. 각 투자 수단의 특징을 공부하고 배워서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저 한두 번의 수익이나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투자는. 노후 준비와 경제적 자유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꾸준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은 마무리예요. 그리고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돈에 대한 무지는요, 차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궁극적으로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이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싶다면요, 돈 쓰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나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생산 자산이죠. 부동산의 강점은요, 자산의 규모를 키우기 적합한 레버리지를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레버리지 말하는 거죠. 전세 레버리지.